보쌈한 여인이 남자였다고요? 아니, 더 놀라운 건 그가 사람의 죽음을 읽을 수 있는 관상증이었다는 겁니다. 한밤중 여인을 보쌈해온 총각, 얼굴도 가리지 않고 엎인 여인이 갑자기 말한다. 그쪽 얼굴에 검은 기운이 엉켜있군요. 얼마 전 누가 죽었죠? 사내는 그제야 깨닫는다. 업어온 이는 하녀도 처자도 아닌 남장을 한 여인이며 사람의 팔자를 읽는 관상쟁이였던 것을. 한양 외곽 달빛도 희미한 깊은 밤이었습니다. 산비탈 마을 총각 하도식은 그날 밤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지금 장터 부잣집 뒤뜰에 숨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보쌈할 여인을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그의 머릿속으로 아버지의 기침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병든 아버지, 가난한 집안, 28 나이에도 장가 한 번 못 간 자신, 마을 건달 출신 최판돌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옛날 양반들도 다 이렇게 했어. 보쌈 말이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키가 작고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 남노한 옷차림에 굵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도식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하녀라며. 하지만 최판돌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시각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 하녀라고. 어두워서 남자 옷을 입은 건가? 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도식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뒤에서 그 사람의 입을 막은 채 그대로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볍고 몸집도 작았습니다. 상대는 놀라 갈버둥쳤지만 힘에서 밀렸습니다. 그렇게 하도식은 산길을 헤매며 숨가쁘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업어온 사람을 방바닥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하도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나도 사정이 있어.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나도 장가를 가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대는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얼굴을 가린 천을 스스로 벗어냈습니다. 그 순간 하도식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짧은 머리, 남자 옷차림이었지만 분명한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남장을 했구나.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 생각보다 어리고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하도식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읽어내듯이.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쪽 얼굴에 검은 기운이 엉켜 있군요. 하도식은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여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을 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 죽었죠? 가까운 사람. 아주 가까운. 하도식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한 달 전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병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죠. 그 일을 아는 사람은 마을 사람들 뿐이었는데 이 여인은 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신 대체 누구요? 여인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구석에 누워 기침하는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도식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노인의 얼굴을 응시하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어르신,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도식은 화들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하지만 여인은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월화입니다. 저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운명을 읽는 관상쟁이입니다. 하도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보쌈해온 사람은 하녀도 평범한 처자도 아니었습니다. 남장을 하고 떠돌던 관상쟁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가 사람의 죽음을, 운명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달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도식은 입을 떼지 못했고 월화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이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양에서 열흘은 걸어야 닿는 외곽 산비탈마을 송림리였습니다. 소나무가 우거진 언덕 아래 20채 남짓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마을이었죠.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거나 산나무를 캐거나 작은 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 산비탈 끝자락에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바로 하도식과 그의 아버지 하진사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하도식의 집안은 원래 양반가였습니다. 할아버지 댁까지만 해도 한양에서 벼슬을 하던 집안이었죠. 하지만 아버지 하진사 때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정치 싸움에 휘말려 관직을 잃었고 빚까지 지게 되면서 결국 이곳 산골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하도식은 그렇게 산골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양반집 자제였지만 어릴 적부터 도끼를 들고 나무를 패야 했습니다. 글을 배우기보다는 살아남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죠. 아버지는 자식에게 미안해하면서도 등을 돌리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하도식은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날마다 산에 올라 장작을 패고 그것을 지고 내려와 장터라 내다 팔았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묵묵히 해냈습니다. 성실하고 우직한 성품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다들 하도식에 대해 호감 가는 평을 하였습니다. 도식이 그 총각은 참 괜찮은데 성품도 좋고 일도 잘하고 그런데 집안이 저 모양이니 누가 딸을 주겠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하도식의 나이 28. 이 나이면 이미 자식 둘은 봤을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혼처가 없었습니다. 집이 가난한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병든 아버지를 모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집에 시집 가면 시아버지 병수발에 가난까지 누가 가려고 하겠어? 마을 처녀들의 부모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매를 서려던 이들도 포기하기 일쑤였죠. 하도식은 그런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습니다. 기침을 하시더니 보름도 안 돼서 돌아가셨죠. 하도식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습니다. 눈물 흘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고 아버지의 건강마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보름 후 마을 주막에서였습니다. 술을 마시던 하도식에게 채판돌이라는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한때 건달 노릇을 했던 그는 지금은 마을 어귀에서 노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술잔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도시가 너 이러다 평생 장가 못 가겠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거냐? 세상에는 방법이라는 게 있어. 채판돌이는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죠. 그러나 하도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쌈 말이다. 옛날 양반들도 다 이렇게 했어. 마음에 드는 여인 하나 밤중에 업어다가 인연을 맺는 거지. 그럼 그게 곧 부부가 되는 거야. 떳떳하지가 않아도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냐? 그런 짓은 못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일이지 않습니까? 속이는 게 아니라 인연을 만드는 거지. 장터 부잣집 하녀가 있는데 그 집 사정으로 혼처를 못 구한다더라. 서로 좋은 거 아니냐? 하도식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유난히 깊게 들렸습니다. 도시가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네 장가는 보고 가야 할 텐데 이 애비가 무능해서 너까지 고생만 시키는구나. 하도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하도식은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였고 낮에는 도끼질을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단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하십시오. 하도식은 마음속으로 하늘에 빌었습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뜬 그날 밤 그는 장터 부잣집 뒷뜰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하도식은 평생 처음으로 법을 어기는 일을 저질렀고 그 결과로 운명처럼 월화라는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도식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서는 월화라는 여인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하도식은 마루에 앉아 멍하니 동이 트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어나셨군요. 뒤에서 월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도식은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월화는 어느새 일어나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남자 옷차림 그대로였지만 아침 햇살 아래에서 보니 분명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어젯밤에는 월화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됐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저도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며칠만 여기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 대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도식은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월화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도식의 집에 낯선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남자인 줄 알았던 사람들도 가까이서 보니 여인임을 알아챘습니다. 도시가 저 사람은 누구냐? 아, 그게 먼 친척입니다. 도식은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는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중 마을 이장 김서방이 다가왔습니다. 60이 넘은 노인이었는데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도식에게 무언가 물으려다가 문득 월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월화는 이장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읽어내듯 눈을 가늘게 뜨고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히 중얼거렸습니다. 저 어르신은 다음 보름이면 기운이 끊기겠군요.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장님의 얼굴이 굳었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했어? 이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월화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얼굴에 사기가 서려 있습니다. 인당이 검고 명궁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오래 사시진 못할 겁니다. 이 무슨 불길한 소리를.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도식은 황급히 월화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왜 이러시오? 함부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월화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불쾌한 표정으로 하나둘 돌아갔으며 이장님도 노려보듯 월화를 쳐다보다가 휘청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도식 내 집에 온 여자 사람 죽는 걸 본다더라. 무당도 아니고 관상쟁이래. 얼굴만 보면 안다던데. 흉하다 흉해. 그런 사람이 마을에 있으면 재수가 없어. 하도식은 점점 불안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월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월화가 물을 길러 갔던 중 어린아이 하나가 뛰어오다 그녀와 부딪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습니다. 월화는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자연스레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얘야, 너 물 조심해야 한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월화는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 얼굴에 수액이 서려 있어. 물가에 가면 안 돼. 특히 보름 안에는. 아이는 겁을 먹은 듯 도망치듯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또 저러네. 애들한테까지 불길한 소리를 하다니. 나흘째 되는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이장 김서방이 집에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 그대로 숨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월화가 예언한 지 정확히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월화라는 여자가 한 마리 맞았어. 정말로 사흘 뒤에 돌아가셨잖아. 저 여자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월화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멀리서 지켜만 보았고 어떤 이들은 은밀히 다가와 자신의 운명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도식은 월화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사람의 죽음을 볼 수 있어? 월화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이는 게 아니라 읽히는 겁니다. 무슨 뜻이오? 사람의 얼굴에는 모든 게 그려져 있어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오행의 기운이 어떻게 흐르는지, 생명의 불씨가 얼마나 남았는지, 제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들입니다. 하도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 얼굴에도 뭔가 보이오? 월화는 하도식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얼굴에는 착한 기운이 가득해요. 하지만 고생상이기도 하죠.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얼굴입니다. 그럼 나도 언제 죽는지 알 수 있소? 월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말해주지 않겠습니다. 왜요? 알고도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면 모르는 게 나으니까요.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나면 살아있는 동안도 죽은 것처럼 지내게 됩니다. 하도식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월화라는 여인은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라 사람의 운명을 읽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닷새째 되는 날,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아이가 연못에 빠졌다가 간신히 건져졌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그만 물에 빠졌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어른이 구해줬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월화의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으며 월화는 정말로 사람의 얼굴에서 운명을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궁금해했습니다. 피하면서도 물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도식네 집에 관상 보는 저자가 있다더라?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춘다던데? 그런데 저 여자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월화의 존재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롭고도 두려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라가 마을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신기해하고 두려워하던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고, 마을 이장님의 죽음과 아이의 물사고가 정확히 들어맞으면서 사람들은 은밀히 월화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제 얼굴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 딸아이가 시집을 가는데 좋은 운인지 봐주실 수 있나요? 올해 농사는 잘 될까요? 하지만 월화는 모든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선택적으로
자신이 보고 싶은 사람들의 얼굴만 봐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절당한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대단하다고 저래? 우리 마을에 얹혀 사는 주제. 하도시기도 참 저런 이상한 여자를 집에 들였어. 특히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면장댁에서 불만이 컸습니다. 면장 박진영의 아들 박상욱은 25 나이에 사반집 교수와 혼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면장은 좋은 날을 받기 위해 월화를 불렀지만 월화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관상만 봅니다. 택일은 제 일이 아닙니다. 면장은 기분이 상했지만 그래도 아들의 얼굴이라도 봐달라고 청했습니다. 월화는 마지못해 박상욱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은 혼인을 서둘러선 안 됩니다. 면장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요? 이미 날짜도 잡았고 예단도 보냈소. 월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에 병기가 서려 있습니다. 가을이 지나기 전에 큰 병을 앓을 상입니다. 혼인은 그 뒤에 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불길한 소리요? 면장은 발끈했습니다. 면장의 아들도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는 말이 저 여자가 뭘 한다고. 아버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들은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하도식은 불안한 표정으로 월화를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말해도 괜찮겠소? 면장댁은 이 마을에서 가장 힘 있는 집안이요. 거짓말은 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걸 말했을 뿐이에요. 월화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혼인을 준비하던 면장댁 아들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정신을 잃었고 의원을 불러도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혼인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신부집에서는 파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면장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고스란히 월화에게 향했습니다. 저 여자가 저주를 건 거야. 아들 얼굴을 보더니 병에 걸린다고 했잖아. 그게 예언이 아니라 저주였던 거지. 면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여자는 불길한 존재요. 사람의 죽음을 예언하고 병을 부르는 저주를 건단 말이요. 저런 여자를 마을에 둬서는 안 돼요. 마을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처음엔 신기해하던 이들도 이제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 여자가 온 뒤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 김서방도 돌아가셨고 아이도 물에 빠졌고 혹시 저 여자가 재앙을 부르는 건 아닐까? 하도식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월화는 단지 보이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저주 같은 건 걸지 않았습니다. 하도시, 네가 그 여자를 데려왔으니 네가 책임을 져야 해. 면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내일까지 저 여자를 마을에서 내보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부자도 이 마을에 있을 수 없을 거야.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은 쉽게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는 누군가를 내쫓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밤 하도식은 월화와 마주 앉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아버지의 기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보쌈해 온 것이 잘못이었어. 내일 당신을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주겠어. 그리고 정말 미안하오. 하지만 월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떠돌이 신세였으니까요.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운명을 알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진실을 듣게 되면 두려워하고 화를 내죠. 익숙한 일입니다. 월화의 목소리에는 담담한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도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사는 거요? 차라리 거짓말을 하면 편할 텐데.
월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관상쟁이의 눈은 하늘이 준 것이니 거짓을 말하면 하늘을 속이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이는 것만 말합니다. 그게 저주가 되든 구원이 되든. 이튿날 새벽 월화는 짐을 꾸렸습니다. 남장 차림으로 다시 돌아온 그녀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도식은 그녀를 배웅하려 했지만 월화는 손을 저었습니다. 혼자 가겠습니다. 당신은 아버지 곁에 있어야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월화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얼굴에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저와의 인연도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월화는 산결로 사라졌습니다. 하도식은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을에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또댁 어린 도련님이 갑자기 위독해졌다는 것입니다. 고열에 경기를 일으키며 의원들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또 김재현이 직접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곧장 하도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또는 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관상을 본다는 여인이 이 집에 있다고 들었소. 지금 어디 있어? 하도식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오늘 아침에 떠났습니다. 뭐라노?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 의원들도 방법을 모르겠다 하오. 그 여인이라면 혹시 알 수 있지 않겠소? 하도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월화는 이미 떠났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또의 절박한 눈빛을 보니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하도식은 급히 산길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월화가 간 방향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제발 아직 멀리 가지 않았기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도식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는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그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월화가 나무 아래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월화! 하도식의 외침에 월화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사토댁 아이가 위독하오. 당신이 아니면 아무도 방법을 모른다고 하오. 월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죠. 두 사람은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댁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으며 하도식과 월화가 도착했을 때 집안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죠. 하인들은 분주히 오가고 사또댁마님의 울음소리가 안채에서 들려왔으며 의원 2명이 황급히 나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또 김재현이 급히 나와 월화를 맞았습니다. 왔구려. 어서 들어오시오. 월화는 담담한 표정으로 사도를 따라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하도식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방 안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는 가쁘고 불규칙했습니다. 사도댁 마님이 아이 곁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댁 마님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월화를 바라봤습니다. 월화는 대꾸하지 않고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월화는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관찰했습니다. 이마를, 눈을, 코를, 입을, 턱을 차례로 살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아이의 맥을 짚어보고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월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월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 병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사또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뭐 병이 아니라면 대체 뭐란 말이요? 월화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이 얼굴에 병기가 아니라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화독이에요. 화독? 불의 기운에 중독된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병이 아니에요. 사또와 마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월화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아이는 물을 두려워해야 하는 얼굴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을 조심해야 하는 상이에요. 월화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 구석구석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이불, 베개, 주변 물건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찾는 거요? 사또가 물었습니다. 월화는 대답 대신 아이의 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죠. 베개 아래에서 검게 탄 천조각이 나왔으며 그 안에는 작은 양초 잔해와 함께 이상한 부적 같은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요? 사또가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월화는 그것을 집어들고 코를 가까이 대고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독초를 섞어 만든 양초예요. 천천히 태우면 연기가 나는데 그걸 계속 들이마시면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고열, 경기, 정신혼미. 겉으로 보면 병처럼 보이죠.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또댁 마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사또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떨리는 손으로 그 물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살인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 아들을 죽이려 한 거란 말이요? 월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차 전부터 이 아이 베개 밑에 이게 있었을 겁니다. 밤마다 조금씩 독을 들이마시게 한 거예요. 의원들이 병을 찾지 못한 이유도 그 때문이고요. 하도식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의원도 모르는 것을 월화는 얼굴만 보고 알아낸 것입니다. 사또는 곧바로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당장 이 집안 사람들을 모두 모아라.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해. 하인들이 황급히 움직였으며 사또는 월화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오? 도끼를 빼내야 합니다. 창문을 모두 열어 공기를 순환시키고 찬물로 몸을 식히고 쑥가루를 탄 모를 조금씩 먹이세요. 독을 빼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월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사또는 즉시 지시를 내렸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월화는 계속해서 말했죠. 이틀 정도면 깨어날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보름은 걸릴 거예요. 그동안 아이 주변을 철저히 살피셔야 합니다. 사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구해주셨소.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저는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월화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사또댁에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하인들이 신문을 받았고 아이의 방을 드나든 사람들의 명단이 작성됐죠. 새벽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아이의 유모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사또댁 양자로 드리고 싶었지만 거절당했고 그 원한으로 도련님을 해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마을 무당에게서 독초 양초를 구했고 밤마다 아이의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유모는 끌려나가며 울고짖었습니다. 제 아들도 똑같이 사또댁 자식이 될 수 있었어요. 왜 저희만 천대받아야 합니까? 사또는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관하로 끌고 가더라.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이틀 후 아이는 눈을 떴습니다. 얼굴에 붉은 기운이 가시고 숨소리도 안정되었습니다. 사또댁 마님은 아이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월화라는 여인이 사또댁 도련님을 살렸다더라. 의원도 못 찾은 걸 찾아냈대.
얼굴만 보고 독에 중독된 걸 알아냈다잖아.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하고 내쫓으려 했던 그들이 이제는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월화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면장 박진영도 찾아와서는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저주를 거는 게 아니라 운명을 읽는 분이셨군요. 월하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보이는 것만 말할 뿐입니다. 그게 복이 되든 화가 되든. 제 아들도 부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월하는 박상욱의 얼굴을 다시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기가 많이 호전되었네요. 이제 곧 회복하실 겁니다. 다만 혼인은 내년 봄이 좋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완전히 건강해지실 거예요. 면장은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사또가 월화와 하도식을 불렀습니다. 월화낭자, 그대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내가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월하는 잠시 생각하다가 하도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편찮으십니다. 좋은 의원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사또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소. 그리고 한 가지 더. 낭자께서 이 마을에 머물며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면 제가 집 한 채를 마련해 드리겠소. 월화는 놀란 표정으로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떠돌이입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머물고 싶을 때까지만이라도 낭자 같은 분이 이 마을에 계신다면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요. 월화는 하도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도식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 집에 머물러도 좋소. 비좁지만. 월화는 한참을 생각한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더 머물러 보겠습니다. 사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소. 내일부터 의원을 보내겠소. 그리고 낭자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오. 그렇게 월화는 다시 마을에 남게 되었으며 이번에는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환영받으며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 하도식이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월화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관상쟁이의 눈은 사람을 구하라고 하늘이 준 것이라고. 어쩌면 저는 이곳에 머물러야 할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도식은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니 달빛 차례 그녀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 여인은 대체 누구일까? 하도식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가 떠나지 않아서 안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관상쟁이 월화가 우리 마을에 머문다더라. 하도식네 직에서 살면서 사람들을 봐준대. 사또댁에서도 인정한 분이래. 그렇게 월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으며 하도식에게도 그녀는 점점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월화가 마을에 정착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사또가 보내준 의원 덕분에 하도식의 아버지 하진사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기침이 줄어들고 일어나 앉아있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하진사는 월화를 며느리처럼 대했고 월화도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월화를 관상여인이라 부르며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월한 항자, 제 딸이 시집 갔는데 좋은 날을 골라주시겠어요? 올해 농사는 잘 될까요? 제 남편 얼굴 좀 봐주세요. 요즘 기운이 없어 보여서요. 월화는 여전히 선택적으로 사람들을 봐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이었죠.
그녀는 사람들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운명만 말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마을 과부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을까요? 월화는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다 봐주시면서요. 월화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알고도 못 바꾸는 팔자는 더 괴롭거든요. 당신은 그걸 알고 나면 남은 날들을 제대로 살지 못할 겁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과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녀는 다시 찾아와서는 낭자 말씀이 맞았어요. 생각해보니 전 그저 오늘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말을 남기고 과부는 밝은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마을 사람들은 월화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미래를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도식은 장작을 패다가 월화가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하시오? 하도식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월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저는 평생 떠돌며 살았는데 이곳에선 왠지 머물고 싶어지네요. 그럼 계속 머무르면 되지 않소? 월화는 쓸쓸히 웃으며 관상쟁이는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너무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운명에만 기대게 되죠. 하지만 당신은 사람들을 돕고 있지 않소? 돕는 것과 의존하게 만드는 건 다른 거예요. 하도식은 월화의 옆에 앉았죠. 두 사람 사이로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소. 하도식의 말에 월화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며 왜요? 모르겠소. 그냥 당신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요. 처음 보쌈에 왔을 때는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당신이 없는 걸 상상할 수 없게 됐소. 월화는 한참 동안 하도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물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싶으세요? 무슨 말이요? 당신의 미래에 제가 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하도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알고 싶지 않소. 미래가 어떻든 나는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좋소.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월화의 눈에 무언가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물이었을까요? 하도식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마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월화를 찾아오는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제 아들이 과거에 붙을까요? 사업이 잘 될까요? 이 남자와 혼인해도 될까요? 질문들은 끝이 없었습니다. 월화는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야 했고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 월화는 하도식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제게 물어보려고만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규칙을 만들어야 해요. 이튿날 월화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얼굴을 봐드릴 때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첫째, 저는 일주일에 사흘만 사람들을 봐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날은 쉬겠습니다. 둘째, 단순한 호기심으로 오시는 분들은 받지 않겠습니다. 정말 절박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둔 분들만 봐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것을 말씀드려도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운명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니까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불만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제한을 두시는 거예요? 월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눈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에게 의지해서 사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야 해요. 그 말에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규칙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기심으로 오던 이들은 줄어들었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월하 낭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은 이래. 낭자는 조심하라고 하셨지만 나는 해볼 거야. 낭자 말씀을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거지. 마을 사람들은 월화의 조언을 듣되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으며 그녀의 말을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새로 선출되어 월화를 찾아와 인사를 했지요. 낭자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미신에 의지하고 무당에게 빌기만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게 되었어요. 월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제가 바랐던 거예요. 저는 길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길을 걷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하니까요. 그날 저녁 하도식의 아버지 하진사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는 이제 꽤 건강해져서 마당을 거닐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도시가 월화. 도식은 월화도 하진사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보기엔 너희 둘은 서로를 아끼는 것 같구나. 도식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월화도 시선을 내렸습니다. 월화, 내 며느리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하진사의 말에 두 사람은 놀라 얼굴을 들었습니다. 저는 관상쟁이입니다. 한 곳에 정착할 수 있을지. 상관없다. 네가 떠돌아야 한다면 도시기가 함께 떠돌면 되지. 네가 머물고 싶다면 이곳에 함께 머물면 되고. 중요한 건 네가 함께라는 것 아니겠느냐? 도식과 월화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어디든 언제든. 하도식의 말에 월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곳에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요. 그 두 사람은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축하해 주었고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혼례의 날 월화는 처음으로 여인의 옷을 입었습니다. 남장을 받고 화려한 혼례복을 입은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하도식은 그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운명이었구나. 혼례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관상쟁이 부부라니 이 마을이 더 번창하겠어. 월화 낭자,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월화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운명은 제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저 조금 앞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하도식과 월화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지요. 행복하오. 하도식이 물었습니다. 네, 처음으로 집이 생긴 것 같아요.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내 얼굴을 보면 뭐가 보이오? 월화는 하도식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한 얼굴이 보여요. 앞으로도 계속요? 당신 얼굴은? 제 얼굴은 저도 모르겠어요. 관상쟁이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분명히 행복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마을에는 관상쟁이 부부라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월화는 더 이상 떠도는 관상쟁이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현명한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도식은 평생 혼자일 줄 알았던 자신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일 감사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월화와 하도식의 혼인 소식은 인근 마을까지 퍼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월화는 자신이 정한 규칙을 결코 어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사흘만 사람들을 만났고 나머지 날들은 하도식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봄에는 함께 밭을 일구었고 여름에는 계곡에서 발을 담그며 쉬었습니다. 가을에는 낙엽을 쓸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겨울에는 아궁이 앞에 앉아 서로의 손을 녹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관상쟁이 부부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신기한 존재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마을의 일원으로, 이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 봄날이었습니다. 월화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더없이 기뻐했고 하도식은 매일 아내의 배에 손을 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도 당신처럼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하도식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것, 그게 중요하죠. 월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가을이 되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하진사는 손주를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하선이라 이름 지어졌습니다. 착할 선자였죠. 월화와 하도식은 아이가 착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하진사는 손주를 보고 나서 3년 후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월화는 시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며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얼굴에 평화로운 빛이 보여요. 좋은 곳으로 가실 거예요. 하진사는 작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님께서 평안하셨으니까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그걸 깨트리고 싶지 않았어요. 죽음은 언젠가 모두에게 오는 것이고 중요한 건 어떻게 살다 가느냐니까요. 하도식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하선이는 어느새 훌쩍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선은 어머니의 능력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따뜻하게 위로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고 그는 자연스럽게 마을의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선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어머니처럼 얼굴을 볼 수 없나요? 월화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네게 필요 없기 때문이란다. 너는 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아이니까 그게 더 귀한 거란다. 하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월화와 하도식은 어느새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월화는 여전히 가끔씩 사람들의 얼굴을 봐주었지만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세월이 꿈만 같소. 하도식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보쌈당했던 그날 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당신 내 얼굴을 봤을 때 운명이라 생각했어? 월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당신이 제 운명이었다는 걸. 그날 밤 월화는 하도식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곧 떠날 거예요. 하도식은 놀라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제 얼굴은 제가 볼 수 없지만 몸은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괜찮아요. 저는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이 모든 시간이 복이었어요. 보름 후 월화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도식과 하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편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얼화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들, 그녀의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었던 이들, 그저 그녀를 존경했던 이들. 하도식은 아내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으며 그녀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을 새겨넣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얼굴에 있고 복은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그 말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회자되었습니다. 세월이 또 흘러 하도식도 아내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임종 직전 하선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 팔자를 바꿔준 사람이다. 가난하고 외로웠던 내게 사랑과 행복을 가르쳐 주셨지. 하선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의 팔자를 바꿔드렸어요. 떠돌던 어머니에게 안식처를 주셨잖아요. 하도식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오래도록 관상쟁이 월화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화 낭자는 사람의 얼굴에서 운명을 읽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운명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라는 걸 가르쳐 주었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